도시를 대피시키고 사회를 뿌리째 뽑는 것. 이것은 가장 어렵고 충격적인 작업입니다. 이 선은 러시아의 얼어붙은 동쪽 해안에서부터 반짝이며 보호받는 듯한 모스크바의 중심까지 이어지며 더 이상 번영의 통로가 아니라 절망의 거대한 뿌리입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문명은 폼페이의 화산과 리스본의 지진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규모 내피는 자연의 분노가 아닌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으면 그 나라는 지리적 고향이 아니라 거대한 함정으로 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7,000km 떨어져 있어도 푸틴의 전쟁은 이제 당신의 침실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변압기가 폭발하고, 네, 보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모스크바에서 집들이 얼어붙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외칩니다. 러시아의 안전지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역사는 이러한 행정적 재난의 무덤입니다. 1917년 겨울 차르 시대의 러시아에서 정부는 전선의 전쟁에 집중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물류 생명선을 차단하고 사람들을 굶주림과 추위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국의 붕괴와 수백만 명의 이주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예는 1943년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생한 홀로도모르였다. 스탈린 정권은 농민들로부터 마지막 미랄까지 강제로 빼앗아 군대를 먹이고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 이성이라는 냉혹한 기계에 의해 굶주림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사는 잔인한 아이러니로 러시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은 동일하지만 무기만 바뀌었습니다. 스탈린은 굶주림을 사용했습니다. 푸틴은 추위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크렘린은 국민들의 난방 예산과 인프라 자금을 강제로 빼앗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선에서 7,000km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만 명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깊숙이까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세는 이제 꺾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변압기가 폭발하고 모스크바 교회의 집들이 얼어붙고 러시아는 자기 파괴적인 시스템의 붕괴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수백만 명의 긴급 대피를 외치고 있지만 현장의 현실은 끔찍합니다. 이 사람들을 수송할 계획도 없고 그들을 따뜻하게 할 국가의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머무는 것 사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어붙거나 도로에서 죽는 것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주지사들이 텔레비전에서 무력하게 말을 더듬는 동안 크렘린은 깊은 침묵에 묻혀 있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절망적인 사람들은 대규모 생존 이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986년 가까운 곳을 보세요. 체르노빌이 폭발했을 때 소련 관료제는 30여 시간 동안 치명적인 침묵에 묻혔습니다. 프리피아트의 사람들이 방사능 아래 얼어붙어 있을 때 국가는 공황을 피하기 위해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시작된 대피는 단순히 도시에서의 탈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련의 관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다. 역사는 잔인한 아이러니로 반복된다. 어제 우크라이나를 굶주리게 했던 모스크바가 오늘은 자국민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 붕괴의 해부학과 가장 끔찍한 예는 6월 10일 블라디보스토크의 에너지 중심인 세베르나야 복합 보일러 하우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고압선의 과부하가 변전소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적 결함은 몇 초 만에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폭발이 발전소를 불길에 휩싸이게 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낡고 방치된 전력망은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다야. 나갔어. 터졌어. 나갔어. 아크가 끊어졌어. 순식간에 131채의 단독주택, 206개의 대형 다층 아파트 블록, 병원과 쇼핑센터가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현대 생활에서 단절되어 원시적인 상태로 내던져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행정부가 처한 상황은 러시아 전역에 만연한 행정적 무능을 상징했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얼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행정부는 대안도 없었고
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물류 수단도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어 대피는 선택이 아닌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역 당국에 침착하라는 요청은 그들을 구할 수 없다는 인정에 불과했습니다. 크렘린이 침묵을 유지하는 동안 지역 당국은 불가능한 방정식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가정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앙 난방 시스템은 전기 펌프에 의존합니다. 전기가 나가면 온수 순환이 멈춥니다. 영하 20도의 추위는 단열이 잘 안 되는 소련식 건물을 빠르게 얼음 상자로 만듭니다. 파이프 안에 물이 얼고 팽창하여 파열되면서 일시적인 정전뿐만 아니라 겨울 내내 지속될 인프라 재앙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 사건을 일시적인 고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영상은 상황의 완전한 혼란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완전한 광란입니다. 완전한 혼란입니다. 보세요. 모두가 차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합선 설명을 훨씬 뛰어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의 60% 이상이 40년이 넘었고 현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베르나야 발전소의 변압기는 지멘스와 ABB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인해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설치된 중국산 애프터마켓 부품은 러시아 전력망의 전압 변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기술적 붕괴는 고립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전쟁에 자원을 전용하면서 자국의 뒷마당을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자신의 뒷마당을 썩게 매버려 두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니라 자국 정부의 수십 년간의 부패와 방치로 인해 폭격을 당했습니다. 검찰청이 시작한 조사는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연극 무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도를 서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푸틴의 출생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세요. 디보르크 지역의 변전소들이 잇따라 파산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볼셰비키 산업지대에서 전쟁 경제를 위해 생산하는 민간 시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시나리오가 러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사이 7,000km 떨어진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더 이상 부담을 견딜 수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민간인들이 얼어붙는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산업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내부 전선이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붕괴 과정에 들어갔다는 공식 확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수도 모스크바를 봅시다. 푸틴의 난공불락 요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루베르치 공원 주거단지에서는 저장실이 끓는 물로 가득 차고 지하실이 침수되었으며 난방이 없습니다. 더 중앙에 위치한 모스크바의 프레스넨스키 발에서는 200제곱미터에 걸친 대형 화재로 선일 7명이 대피하고 6명이 입원했습니다. 벨고로드는 어떻습니까? 이곳의 상황은 블라디보스토크와는 다른 원인에 기반하고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이 도시에서 루치 열병합 발전소가 타격을 받았을 때 60만 명이 즉시 전기와 난방 없이 남겨졌습니다. 20만 명은 생명의 기본 원천인 깨끗한 물을 완전히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 글라드코프의 대피 명령은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으세요. 라는 국가의 메시지였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의 대피 요청은 조직적인 국가 계획이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류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떠나라는 요청은 사람들에게 도로에서 고통받을 가능성과 집에서 죽을 가능성 사이의 선택을 남깁니다. 모스크바는 이 지역을 완충지대로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이며 이는 사람들의 눈에 국가의 보호 역할 실패를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 공격 패턴을 보면 이러한 무력감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동맥도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에이스트로의 OCNT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사라토프 지역의 발라시오프 상공에 있었습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 참모부에 의해 이전에 식별된 네프테이나 거리 55번지에 있는 대규모 로스네프트 석유 저장소였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사라토프 네프테프로두르크트가 소유한 이 시설은 지역의 연료 및 물류 인프라의 중심입니다. 이곳에는 총 15,300세제곱미터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27개의 대형 탱크가 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러시아 군대와 산업의 연료 공급 능력에 대한 전략적 타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소방차가 현장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하는 동안 러시아의 물류는 다시 한번 불길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끔찍한 것은 전선 뒤에 민간 생활의 붕괴입니다. 볼고그라드를 보세요. 도시는 변압기 폭발로 어둠에 잠긴 것뿐만 아니라 얼어붙고 더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타라샨치 거리 32번지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서 미래의 러시아 세대는 2주 동안 중세시대의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난방 파이프가 터지고 수도관이 얼어붙었으며 건물 입구는 두꺼운 증기로 덮여 있습니다. 건물은 공식적으로 영하 20도에서 말라붙고 얼어붙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당국의 반응은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더 나쁜 것은 크라스노옥테브스키구의 예레멘코 거리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하수구 냄새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하실은 폐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그마 유부 회사는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반면 러시아 국민들은 갇혀 있습니다. 여파는 남쪽으로 스타브로폴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키슬로브츠크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닷새 동안 집을 난방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온도는 섭씨 11도로 떨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우리가 고쳤다고 거짓말하는 동안 라디에이터는 얼음처럼 차갑고 수도꼭지에서는 찬물만 나옵니다. 관광 중심지가 되어야 할 키슬로브츠크는 이제 얼어붙은 지역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끔찍한 심리적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전기가 끊긴 블라디보스토크의 5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지리의 가혹한 현실과 역사의 반복이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반도이며 지리적 함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피난처인 하바롭스크는 기차로 북쪽으로 10시간 거리에 있으며 그곳의 인프라도 붕괴 직전입니다. 인근 도시 우수리스크는 이 이주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는 비행기로 9시간 거리이며 항공권 가격은 2만 루블부터 시작합니다.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중국 국경은 불과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해올빈이 손짓하지만 제재와 국경 규정 때문에 그들에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러시아 역사에서 우리가 보아온 인위적인 재앙의 끔찍한 패턴의 복사판입니다. 러시아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재난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관리들이 오늘날 사소한 결함으로 치부하는 그 30여 시간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체르노빌이 1986년에 폭발했을 때 소련 정부도 정확히 30여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프리피아츠 사람들이 방사능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국가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11만 6천 명의 강제 이주, 암, 그리고 세대를 이어 지속된 트라우마였습니다.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방사능은 없지만 행정적인 방사능이 있습니다. 무능, 거짓말, 그리고 무관심이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마치 1986년처럼. 당신이 국가가 당신을 구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합니까? 2010년 여름을 기억하세요. 모스크바가 유독성 연기에 휩싸여 있을 때 푸틴은 휴가 중이었고 우리는 국가가 소방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식적인 대피 명령은 없었지만 50만 명이 공포에 질려 도시를 떠났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국가 대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이주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헤르손입니다. 푸틴은 이를 자발적인 대피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카호우카 댐 관리의 부실과 물류 붕괴로 인해 겨울 한가운데서 11만 5천 명이 도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혼란 속에서 인프라가 붕괴된 극동지역을 떠나 모스크바로 피신했던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처럼 오늘날 푸틴의 초강대국 러시아에서도 같은 여기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갈 모스크바도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실도 침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어붙은 아파트 건물들에서 사람들과 국가 간의 복종대가로 안정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 시민들은 크렘린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선전의 씁쓸한 아이러니로 반응합니다. 강력한 히터를 샀지만 전기가 없으면 그저 비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요. 이 문장은 러시아 국민의 무력감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요약합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의 이 어둠은 민간인의 두려움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모스크바의 2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관문이자 9,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중심지라는 점입니다. 세베르나야 열병합발전소의 폭발은 러시아 해군의 동부 요새를 흔들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해군 기지는 보레이급 핵잠수함, 아드미랄 트리부츠와 같은 거대한 구축함, 그리고 50척 이상의 군함이 있는 곳입니다. 전력이 끊겼을 때 이 군사 거대함들을 위한 해안 지원 부대들도 암흑에 빠졌습니다. 물론 함선의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핵잠수함의 정비 작업장, 레이더 기지, 통신센터는 도시 전력망에 의존합니다. 군사 소식통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정전 동안 기지의 물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북한 국경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이 전략적 지점에서 선박의 탄약을 적재하는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12,000명의 북한 군인과 장비의 수송을 조정하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에 대한 경고조차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악몽입니다. 중국 국경 기슭에 있는 대만 위기 시 물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기지는 자신의 전구조차 켤 수 없습니다. 2만 명의 해군 인원과 그 가족들이 현재 영하 20도로 얼어붙은 막사에서 생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군인은 전투 준비 태세가 20% 감소합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억제력은 얼어붙은 부두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석유의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도 자국민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걸까요? 왜 고장난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 답은 경제와 물류가 멈춘 치명적인 지점에 있다. 첫째, 전쟁의 자원 약탈이다. 크렘린의 2026년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이 역사적 기록을 깨고 있는 반면 인프라와 유지보수 투자는 2에서 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푸틴 행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1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할 급초음속 미사일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각 미사일은 사실상 러시아 도시의 전기, 물, 난방에서 훔친 조각입니다. 둘째, 기술적 금수 조치의 장벽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타고 있는 변압기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어 패널은 서방 기술 대기업인 시멘스, ABB,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설치되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이 부과한 강력한 제재 패키지로 인해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부품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고장난 독일 터빈을 중국에서 역설계한 복제품으로 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품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시스템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 결과는 호환 불가, 과열, 그리고 불가피한 폭발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는 하나씩 무너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원래의 나사 하나조차 없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의 함정입니다. 러시아는 이 기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수리 작업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크렘린의 주권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이 조용히 그리고 깊이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의 과정이 아니라 식민화의 과정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하면서 러시아는 중국의 기술적 지도 아래에 놓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주장했던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는 이제 그 인프라를 통해 베이징의 영향권에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블라디보스토크 경로를 통해 그의 군대와 탄약을 러시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핵잠수함 기술과 미사일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상황은 암울합니다.
러시아는 자체 핵잠수함 기지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물류 관문이 봉쇄되면 북한의 러시아 접근이 중단됩니다. 김정은은 기술 이전을 기대했던 파트너가 사실은 녹슨 거인임을 깨닫습니다. 이라는 수천 대의 샤헤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보냈습니다. 그 대가로 Su-35 항공기와 첨단 방공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토프의 정유소 화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취약성은 이란 장군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략 자산도 보호하지 못하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묻게 합니다. 러시아 기술의 전설은 타오르는 변압기의 연기 속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자신이 잘못된 말에 걸었다는 것을 깨닫고 러시아가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병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그림은 푸틴의 위대한 러시아의 꿈과는 반대되는 어두운 러시아의 현실을 드러낸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내부의 이 쇠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화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 수백 개의 변전소, 그리고 전국의 수십 개의 대미방치로 인해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크렘린은 이 시스템을 유지할 돈도, 기술도, 인적 자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외칩니다. 러시아의 본국은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스위치가 꺼졌을 때 단지 5만 명의 민간인만이 아니라 무적의 제국이라는 크렘린의 신화도 꺼졌습니다. 푸틴의 전쟁지기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의 중추에서 볼트를 풀었습니다. 이제 그 중추는 자체 무게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핵잠수함은 항구에서 눈이 멀었고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파산 선언입니다. 모스크바는 자원을 전쟁에 국민을 운명에 맡겼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이제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싹하게 하는 것은 얼어붙는 추위가 아니라 크렘린의 양심입니다. 불이 꺼지면 선전은 끝나고 현실의 차가운 추위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터널 끝에 빛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업데이트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